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발생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고 편을 갈라 살상하려 했던 내란을 단호히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내란을 일으킬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계엄 저지에 함께한 시민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건 국민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계엄 저지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지난 1년은 국가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막아냈지만 내란의 흔적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책임자들,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공직자들, 계엄 저지를 위해 나선 시민들까지 1년 전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계엄의 당사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다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TF를 향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선처를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적당히 덮어놓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3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에겐 표창으로 감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특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극복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특정 종교들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청구했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도 거론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의 비싼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세를 몰아주기 위해 신도들이 한꺼번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제처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며 관련 부서에서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헌법을 위반한 종교단체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나치의 전쟁 범죄는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이 나치 가담자들은 물론 방조자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끝내 법정에 세우고 있죠. 말 그대로 죽어야 시효가 끝나는 건데요. 사회 전체의 파괴를 막기 위해선 공권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걸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백발로이. 약 80년 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 경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유대인 학살 방조 혐의로 이 94세 노인을 기소해 징역 5년을 받아냈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한 채 얼굴을 가린 101세의 노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극단적인 세력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된다는 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배운 독일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극우 세력도 철저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발생한 문화센터와 난민센터 화재, 방화를 한 극우 단체를 연방범죄수사청 극우 전담부서에서 검거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암시하는 극우 활동가. In dieser Zukunft sehe ich tausende Abschiebeflieger am Horizont. 연방헌법수호청이 소속 단체를 조사해 확정적 극우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적발된 극우 단체는 연방범죄수사청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검거합니다. 여기에 내무부의 공동 극단주의 테러 방어센터에 군과 경찰, 헌법수호청 등 40여 개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Wir wollen Rechtsextremismus ganzheitlich und frühzeitig bekämpfen mit Prävention und Härte. 지난해에만 독일 전역에서 4만 건이 넘는 극우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조직원은 군인, 경찰, 공무원은 물론 판검사 등 법조인 임용도 불가능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지키려면 이를 좀먹는 극우 세력 박멸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당연하다는 게 독일 사회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거 누구 이루십니까? 위증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에 출석해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한 건데요. 또 위치 추적을 해달라며 계엄군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담장까지 넘어야 했던 의원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또 계엄군이 이른바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 메모를 좀 하라며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우리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 전 사령관이 대충 얼버무리며 계속 요청을 해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게 조 청장 증언입니다. 과거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상대로 진술 신빙성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조 청장은 어제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 내용은 잊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였고, 그리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에 통화는 다 체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배우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건넨 문건을 남편이 공관으로 가져와서 보게 됐다며 기억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 MBC와 꽃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걸 기억한다며 남편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고도 증언한 건데요.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한 조지호 경찰청장. 방 안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경찰 동료 만찬을 생각한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을 통보한 뒤 김 전 장관이 A4 한 장짜리 분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공적인 문서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형식이었고 종이에는 국회와 민주당사 등 경찰이 장악해야 할 시간대별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식 이렇게 쭉 있었고 그 밑으로도 대충 집중해서 보진 않았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 아내도 남편이 공관으로 챙겨온 그 문건에 대해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 아내는 거실 협탁 위에 문건이 놓여 있었다며 집안을 오가는 과정에서 종이를 봤는데 그 안에 MBC와 꽃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제가 이제 아는 언론기관인데 그 무슨 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꽃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앞서 허석권 전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 MBC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5곳을 지목한 뒤 24시에 이 언론사들의 경찰이 투입되거나 진압한다는 연락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앞에 단전 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다만 조 청장 아내는 종이를 펼쳐서 본 건 아니어서 두 단어 외 단전 단수 용어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 조 청장 역시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이나 당사로 모여달라고 바꿔가며 공지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법원이 이렇게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구승은 기자, 신문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신문은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600여 쪽의 의견서와 300여 쪽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특검이 그동안 준비한 영장심사 자료 중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추경호 의원 측도 200여 쪽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치열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정말 안 맞았습니까?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표결 방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보름 뒤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당 관계자의 진술도 계엄을 동조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실제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특검 측이 짜맞추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화 내용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으며 이후에 출입할 수 없는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길어지면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을 12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마지막 수사 성과로 평가받겠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재판으로 가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을 두고 신병 확보부터 앞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까지 찾아가서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대반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추 전 원내대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던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추 전 원내대표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국민의힘 의원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의 밤 진실 규명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하여 계엄 유지에 사실상 협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 해산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이게 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은 쿠팡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없다며 탈퇴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도 유출됐는지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설된 뒤로 하루 수천 명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글도 속속 올라옵니다. 전 국민이 거의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서 좀 너무 황당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 하지만 막상 탈퇴할지를 두고는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할 플랫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그런 연락을 받고 탈퇴를 바로 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쿠팡을 사용하게 되니까 다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보이면 탈퇴를 하지 않을까.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밀번호 입력과 구매 내역 확인에 마지막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적는 주관식 설문조사 작성까지 모두 6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탈퇴를 해야 되는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한 적도 없는 기기에서 쿠팡 이용 기록이 확인됐다고 호소하는 등 고객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로그인 IP를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 로그인이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유출이 돼 있어서 일단 다른 IP가 찍힌 곳은 다 로그아웃을 이미 다 시켰고, 지난 8월 유사한 해킹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는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2주 뒤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쿠팡 측 설명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기 권한을 확장, 넓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로그인 정보하고 결제 정보가 완전하게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쿠팡 해명과 별개로 자회사 쿠팡페이를 현장 점검해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 시장에서 쿠팡의 독보적 위치,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소비자의 민감도가 낮아진 점을 이유로 들며 씁쓸한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쿠팡의 문제는 이번 정보 유출만이 아니죠. 일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쿠팡의 책임 있는 대책이 계속 요구돼 왔는데요. 올해만 해도 8명의 쿠팡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6명은 야간 시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노동계는 일상화된 야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난 10월 15일 여기서 물건을 받아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퇴근 뒤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쿠팡은 지병이 있던 고인이 수술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숨진 기사의 구체적인 병명도 공개했지만 근무 형태와 노동 시간 등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조는 기사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 쿠팡 전산 시스템에 모두 기록돼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쿠팡 측이 한 달 넘게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허술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출되게 하더니 자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선 극구 감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들어 숨진 쿠팡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는 알려진 것만 모두 8명. 이 가운데 6명이 야간 노동자였습니다.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발인 다음 날 하루만 쉬고 새벽 배송에 나섰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도 야간 노동자였습니다. 유족들은 오 씨가 최근 한 달간 매일 11시간 반씩 일주일에 69시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쉬고 싶을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동계는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쿠팡은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했다. 숨진 노동자는 지병이 있었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이 설계한 물류 배송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과로를 낳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구조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사망사고가 있었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쿠팡 야간 노동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과징금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쿠팡을 향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도 하지만 5개월 동안이나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쿠팡 고객 정보 유출로 국회에선 쿠팡 경영진을 불러 질타했고 대표이사는 거듭 사과하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의 정점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 얘기만 나오면 국내 일은 국내 대표가 책임진다며 철저히 김 의장을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불려 나온 쿠팡 대표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보가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1조 원대 과징금을 매겨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제가 1조 2천억 과징금 물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계속 유효합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철저하게 쿠팡 국내 법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으로 미국 법인 소속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과 선을 그은 겁니다. 비아냥 섞인 질타가 이어져도 버텼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민족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궤도 루팡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쿠팡이 첫 공지에 개인정보 유출 대신 노출이란 표현을 써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에 썼어요. 보안 전문가는 비밀번호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쿠팡 측 설명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결제 카드를 등록하셨다라면 전부 다 삭제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고요.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사과하는 동안 쿠팡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사과문을 화면 구석, 고객이 클릭해야 보이는 곳으로 은근슬쩍 옮겼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국회에 나타난 쿠팡 대표는 국내 법인 대표인데요. 쿠팡 총수로 여겨지는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노동자가 숨지고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도 쿠팡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긴커녕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려서 이민간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송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쿠팡은 노동자 과로사와 불공정 배달앱 등 곳곳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법인과 자회사 대표들이 국회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무위는 특히 실질적 총수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는 해외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창업한 쿠팡은 로켓 배송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2021년 뉴욕 증시에 입성했고 미국 이민자 출신인 김 의장은 개장벨을 울렸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자 김 의장은 직접 책임지겠다며 국내 법인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내세워 물러난 뒤부터는 국내 일엔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해외 각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100% 지분을 가졌고 김 의장은 미국 법인 의결권 지분 73%를 갖고 있습니다. 명백히 지배구조의 정점인데도 미국 국적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등 법적, 제도적 규제는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법률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최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장이 책임져야 될 이슈다라고. 쿠팡은 여전히 매출 90%를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 11월 김 의장은 꾸준히 오른 미국 주식 일부를 처분해 4,8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의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쿠팡 측은 김 의장이 어디 머무는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대통령과 계엄 주무부처인 국방부 장관, 경찰을 움직였던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무고한 이들을 잡아 족치는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령관이었죠. 내란의 중심엔 충암고 선후배 출신인 이들, 이른바 충암파가 있는데 국헌문란의 폭동을 공모한 이들은 법정에서까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인데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을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에서야 다시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선택적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는 날 자신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마저도 질문보다는 장황한 자기 변론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보석 석방을 거부하는 초유의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내란 사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자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법원 이전 신청 등 법기수를 동원했습니다. 최근엔 자신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공격에도 나섰습니다.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전문용어로 뭣도 안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인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선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하다가 과태료 부과에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충암파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다가 자신이 적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에 대해선 혼자 그냥 끄적거린 건데 특검이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그런데 내란 발생 1년이 되도록 내란 사태를 일으키거나 방조한 핵심 세력들에 대한 재판 중 결론이 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내란 수계엄이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는 언제인지, 그 외 공범들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군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3월 조지호 경찰청장 기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직접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핵심 사건들을 배당받은 지규현 재판부는 내란 사태가 터지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총 4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시도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법정에 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증언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를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재판부는 새 사건의 증인신문을 이번 달 안에 마치고 재판을 병합해 내년 1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면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2월 중순 법원 정기 인사가 있기 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에 만료돼 선고 전에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내란 특검은 최근 새로 드러난 외환 혐의를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 등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한참 진행 중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도 단전단수 문건에 대한 심리는 거의 마무리돼 위증 혐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1월 21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률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들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불통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이 카이스트 졸업생은 내란 당시 계엄이 선포되던 상황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윤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년 2월 카이스트 졸업식.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입을 틀어막힌 채 들려나갔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1시간 정도 다용도실에서 사실상 감금이 되어 있었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통령 경호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문득 10달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계엄이 그 사건의 연장선이구나. 포고령은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전국 국민에 대한 입틀막 시도였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계엄이라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나. 내란 실패 1년 뒤 R&D 예산은 원상 복구됐고 AI 개발 예산은 늘었습니다. 과학도들은 연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하던 그 과제들이 있는데 연구비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 과제가 잘린 것들도 있고, 원자력공학 연구라던가 A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사실 성과를 막 크게 내기 어렵거든요. 입틀막, 그리고 이어진 내란 시도, 끌어내면 된다식의 비상식적 불통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졌습니다. 연구 현장과 그리고 국가의 연구 정책 간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되면서 미래 연구자들을 많이 꿈꿀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극우 세력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내란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상적 계엄을 선포하고 극우의 궤변을 차용하면서부턴 극우는 이제 곳곳에서 공공연히 고개를 들며 우리 사회를 좀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입니다. 행정 수반이던 그가 밝힌 계엄 선포 이유는 다름 아닌 부정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21대 22대 총선의 보수정당 참패가 거듭되자 극우 세력이 꺼내들었던 음모론을 현직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펼친 겁니다. 투표지 바꿔치기, 중국 해커의 전산 조작, 음지에 머물던 주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주자 극우는 열광했습니다. 누가 우리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공작과 이에 포섭된 친중 세력,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도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나오기는커녕 자필 편지 등으로 관저 주변에 장벽을 친 극우 시위대를 격려하며 3주를 버텼고 나아가 사법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시위대는 결국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나와. 어딨어? 초유의 법원 침탈 사태에도 그는 옥중 입장문까지 내고 경찰의 관용적 자세를 요구하며 이들을 감쌌습니다. 보수 정당도 극우에 기댔습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아예 헌법기관을 파괴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 모두 들어 부셔야 됩니다. 초부수자. 그는 내란을 통해 극우를 주류 정치와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사회 갈등이었지만 그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음지에서 끌어올린 극우 세력은 유튜브와 개신교 집회를 무대로 결집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 사과와 반성 대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궤변과 음모론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탄핵된 대통령. 극우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가 돌아와야 한다고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이나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하나의 명분으로 계엄 선포 이유를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 반대해야 된다. 지난 4월 관저에서 쫓겨날 때 그가 먼저 껴안은 게 이들 자유대학입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그가 심취해 있던 음모론을 퍼뜨리며 극우를 더 결속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대신해주는 이도 대변인도 변호인도 아닌 극우 유튜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들입니다. 이재명 정권 물러가라 일어나겠죠. 당연히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 이재명 어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대략 학살 사태가요.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 일어나. 유튜브를 타고 퍼진 음모론이 현실 광장으로 나오면 극우 개신교가 받습니다. 중앙선관위에 294명의 공수부대원이 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을까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천 명이 광화문에 나와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면 음모론도 그럴싸한 진실처럼 포장되고 불법행위도 종교적인 희생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대한민국의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묵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극우 유튜버와 개신교 세력에게 내란은 불온한 자양분이 됐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반성 대신 이들에게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동력을 주고 결집하는 이 삼각구조 안에서 궤변과 음모론은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침투했던 군 정보사 개편도 내란 청산의 주요 과제인데요. 정부가 특수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옮기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부터 보안 등 핵심 기능이 국방정보본부에 쏠리고 있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개편안과 같은 내용이란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직원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3급 군사기밀인 특수부대 HID 요원들의 명단을 넘겼고 무속인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요인 암살을 특기로 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런 일원들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는 HID 등 인간 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내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계엄의 도구로 쓰인 과거와 단절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 정보기관 개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중국의 비밀 요원의 정보를 빼돌렸다 적발된 뒤 윤석열 정부는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아래 확대 재편성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의 계엄 준비로 개편안은 흐지부지 됐는데 계엄 이후 국정과제로 이름을 바꿔 달더니 새 정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추진된 겁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여기에 더해 2027년 1월부턴 방첩사의 보안 업무도 가져올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첩보 수집과 공작, 보안 감사, 신원 조사까지 국방정보본부가 맡게 됩니다. 정보사와 방첩사를 합쳐놓은 무소불위의 괴물 집단이 되는 거예요. 노상원 부대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HID 출신의 군 관계자는 MBC에 정보와 보안, 특수공작 업무까지 한 곳에서 관리한 건 건군 이래 없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견제와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기관 개편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1년은 오히려 퇴행의 반복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제동이 시급해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가담자들을 옹호하는 데 줄곧 앞장서 왔는데 인권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1년 9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인권위를 장악했습니다. 사상검증식 욕설로 자기 편인지 확인돼야 통과시켰습니다. 일어나신 건데. 잠시만요. 그 김일성은 김일성 시진핑은 예,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말이 인권위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 우두머리 옹호에 인권위가 앞장선 셈입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 피해 직권조사는 기각했고 진정은 외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인권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선거법을 어겨 구속된 극우 성향 목사를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인권 침해가 있는지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절차까지 어겨가며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 공분을 키웠습니다. 셀프 면죄부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면죄부를 받을 일이 있나요? 비상계엄 옹호한다는 지적 1년 내내 있어왔는데 어떤 입장이실지요? 안 위원장 임기는 1년 9개월 더 남았습니다.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과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특권 세력의 권력에만 더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적 평가가 없잖아요. 지난 1년 인권위가 시민의 편이었는지 권력의 편이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2.3 내란이라는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K민주주의의 저력 때문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에서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인 시각.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급해진 의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유리창 깨고 진입합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끝까지 절차를 지켰습니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잠깐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이 비상계엄을 끝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 한 명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추경호 의원! 한기호 의원! 절박한 호소는 결국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고 일주일 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도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늦어지는 판결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이는 모두
수기 민주주의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늦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완벽한 결정을 좀 하고 싶었다. 그 뒤엔 기나긴 겨울 추위를 참고 인내하며 서두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란을 함께 극복한 성숙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시민들이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지만 만약 또다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일이 없으려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겠죠. 국회와 정부는 지난 1년간 친위 쿠데타나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아 법을 개정해 왔는데요. 어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컸지만 이들은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전시가 아닌 경우의 계엄 선포는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이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던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악몽 같았던 그날 밤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게 법으로 못 박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구금되더라도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함께 제출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관에 위법한 지휘 감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인이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내면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군의 운전지 공무원이 환경미화 직원들을 괴롭힌 것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미화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했다는 건데요. 비교적 가벼운 재활용 수거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겁고 지저분한 청소차 업무만 3개월 넘게 도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이 상가 밀집 지역 골목을 돌며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 등을 싣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재활용 수거 업무는 주로 공무직 환경 미화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사실상 무기 계약직입니다. 재활용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캔 이런 위주로 싣다 보니 무게도 가벼웠고 그냥 이렇게 던지거든요, 차에. 반면 종량제 쓰레기 수거 업무는 무겁고 음식 쓰레기 등이 섞여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기 일쑤입니다. 또 차량에 압축 장치까지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 수거 차량 2대는 공무직 1명과 계약직 노동자 3명이 3개월 넘게 맡았습니다. 계약직 환경 미화원은 6개월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차 운전하는 미화원분이 하신 말이 기간제는 내 차 안 태울 거야. 기간제는 재활용 안 태울 거야.
계약직은 힘들고 악취 나는 쓰레기를, 공무직은 재활용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한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같은 환경 미화원이지만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쓰레기차는 톤 단위로 나오고 재활용차는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고. 운전직 공무원에게 계엄령 이불마리와 꽁초 셔틀, 주식 투자까지 강요받은 괴롭힘을 당했던 이들도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었습니다. 면사무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배치를 하고 있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조정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피해자들은 계약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뿌리 깊고 일상적인 차별이 오늘의 엽기적인 갑질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CD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오늘 자정 전에 처리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장슬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예산안 처리가 진행 중입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방금 전에 개의했습니다. 예산안에 앞서 여야는 합의한 민생법안 등 108건의 법안을 먼저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야가 이견이 컸던 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상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사와 보험사에 교육세를 1%를 올리는 법안도 자동 부의돼 있어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개수 조정 작업이 끝나야 의결에 붙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밤 11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정 가까이 돼야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인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합의는 어제 자정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728조 원의 총액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한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복구나 분산 전력만 산업,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세외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109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 확장 재정에서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았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중 예산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 건데요. 2014년 법정 시한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준수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FA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죠. 현역 최고령 타자 최영우의 삼성 이적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을 빛낸 수많은 선수들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유독 최영우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41의 나이에 최고령 20홈런과 통산 1,700타점으로 실력을 입증한 최영우. FA 자격을 얻고 기아 잔류 대신 9년 만에 삼성 복귀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더 기록을 세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행선지는 안 정해졌는지 곧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기아 구단이 올 시즌 팀 성적 하락과 맞물려 경쟁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 사이 최영우가 삼성의 제안을 수락해 사실상 계약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서만 7년을 뛴 후배 원태인도 우승 청구사의 복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삼성 팬으로서 야구를 볼 때는 너무나 든든한 4번 타자이셨고 상대팀 타자로서 안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투수들에게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9월 귀국 직후 개인 훈련에 집중해온 이정우도 모처럼 공개 행사에 참석해 WBC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선수들하고 같이 저도 전세기 꼭 타보고 싶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평가전에서 4할대 타율로 맹활약한 문현빈에게 자신의 대표팀 등번호 51번을 양보하겠다는 깜짝 제안도 했습니다. 그 번호를 달고 야구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현빈이한테도 그런 좋은 경험
하게끔 좀 해주고 싶고. MBC 뉴스 송규성입니다. 신태용 전 감독의 폭행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겠다던 울산 구단이 팬들에 대한 사과문 발표를 끝으로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입장 발표도 없고 폭행 의혹 영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즌 최종전 직후 정승현의 폭로에 이어 신태용 전 감독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에 빠졌던 폭행 논란. 울산 구단은 오늘 SNS에 최종 9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김판곤, 신태용 감독의 교체는 전적으로 구단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예고했던 신태용 감독과 고참 선수들의 갈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은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더 이상의 입장문 발표도 없고 폭행 의혹 영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의 조광래 대표는 2부 강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임 11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는데요. 김연경이 홍보대사로 나서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이 강하게 회전하면서 밤사이 우리나라 쪽으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4도, 홍성과 봉화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칼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4도에서 최고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모레 오후에는 서울에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3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전 시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막아주셨던 현장이죠. 내일은 국회 앞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